얼마 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님이 잭슨 미팅에서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 번은 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물가 상승률이 그 연준에서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2%. 그러니까 2%를 잡고 있는데 이 2%가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아마도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할 거는 아니고 한 11월쯤 뭐 폼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약간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은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 네.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물가 상승률 발표했을 때 살짝 올랐잖아요. 네. 네, 요 구간에서 이번 연도엔 거의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중국의 지금 빈집이 1억 3천만 가구.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진짜요? 인구가 5천만인데 와. 우리나라 인구도 그러네요. 훨씬 넘는 거의 일본 인구 또 좀 넘죠. 거의 뭐 진짜 10분의 1이라고 하면 네네네네. 우리 500만. 그래서 뭐 와. 유령 도시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부동산의 길엔 성장을 지금까지 이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오고 있고요. 이제 내수도 지금 위기고 수출도 위기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은 위기의 징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1, 2 업체, 부동산 1, 2 업체, 헝다, 그다음에 비구이위안 둘 다 이제 파산 위기를 겪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이 업체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지에 따라 또 중국 경제의 향방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다 구하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중국 경제는 제가 저번에 여기 나왔을 때,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한 미국의 비호 아래 40년간의 성장을 이끌어왔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무역 제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 그런 제재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한 40년간 중국 경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맞아요.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그 시진핑의 네네. 그런 리더십이 바뀌지 네네. 않는 이상 진짜 네네. 일본 꼴 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발톱을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일찍 네. 드러내가지고. 네, 일찍 드러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중국 경제의 이런 어려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미국의 그런 이제 금리 네네네. 이제 변화 사항 이런 네네. 거를 고려했을 때 네네. 그럼 하반기나 내년 네. 초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조금 풀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부터 만약에 네.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면은 네네. 그때는 이제 강세장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걸까요? 상승 모드의 초입이라고 보이고요. 강세장이 될지는 사실 잘은 느낌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이 발목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경제가 좋은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미국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실업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네. 인건비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 네. 초에 네네. 경기 침체가 네네.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지연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는 제가 항상 마지막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립식 투자로 네, 자기가 이제 뭐 봐도 없거나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서 가장 주안을 둘 점은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 수 있는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기 때는 사실 뭐 성장성 좋은 기업을 봐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IT 쪽이나 뭐 그런 쪽, 바이오 쪽.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돈을 잘 벌고 회사가 파산의 위험이 없을 만큼 안정적이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상반기에 2차 전지 주식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고 네네. 또 박스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음. 이제 왜 조정이 왔을까라고 어. 물어본다면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음.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탄산 리튬, 음.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의 주 재료죠. 음.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어.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톤당 59만 위안까지 이제 상승했던 탄산 리튬이 지금 이제 현재는 한 20만 위안까지 하락했으니까요. 반토막도 넘게 와. 네, 지금 하락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매출이나 마진율이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고요. 이제 물론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좀 위험하다 볼 수는 없지만, 요게 만약에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서 더 좋은 가격이 된다면 배터리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뭐 예측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 오른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향 안정화 네네. 단계에 들어서면 네네. 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네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초반에는 연초반에는 가격이 이만큼이었다가 이제 중반에 가서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전에 샀던 리튬이 재고가 이 가격에 샀는데 지금 출하돼야 될 가격은 이 가격에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 요 안정된 가격에서 사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안정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이번 연도 좀 하반기쯤 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이 좀 안정적으로 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원재료 탄산 리튬의 가격이 네네. 그냥 안정화되는 게 우선 중요한 거고요. 네네네. 그래야 좀 예측 범위 내에서 네네네.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2차 전지 주식이 네네네. 좀 거품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런가 요즘에 보니까 그 인버스 ETF 네네네. 상품이 출시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박스권, 조정, 횡보세에서 네네네.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굳이 그렇게 큰 악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적정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뭐 공매도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ETF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2차 전지 쪽 성장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 성장세를 꺾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네. 그 2차 전지 주식들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네. 매력적인 구간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 제가 뭐 항상 좋게 보는 포스코피처엠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번 연도 적정 가격 한 4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고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 것 같고, 요거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 더 많은 수주를 받아야겠죠. 네네.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네네. 며칠 전에 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네네. 또 뉴스를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네. 2030년에 매출 43조 원을 달성하겠다. 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매출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수주 역량을 자기네들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업체 양극재 생산 목표를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양극재 100만 톤을 잡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70만 톤. 그다음에 LG화학은 47만 톤. 예.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되게 웃긴 게 그 목표 기간이 달라요. 약간 이 양극재 업체들끼리 무슨 약간 좀 눈치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캐파로 딱 봤을 때는 그냥 단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가장 많고 여기에 이제 음극재 36만 톤까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아마 저게 2030년에 저 생산 목표가 달성이 되면 매출 43조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보다는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다소 낮기는 한데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마 저 양극재 생산 목표라든지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네네. 음극재도 붙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음극재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극재 시장이 아직은 양극재보다는 약한데 앞으로 음극재 시장도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G화학이나 뭐 여러 업체들도 양극재 업체들도 실리콘 이제 음극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성장을 또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목표 요 제시한 네네. 비전을 봤을 때는 네네.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많이 비교들 해서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이 약간 더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더 높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비전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 또 설명해 주신 네네네네. 그런 거 고려하면 그러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봐도 네.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을 따라가기에는 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렇게 만약 2030년 매출 43조 달성을 하면 네네. 그 목표 주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시총은 한 몇 배 정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3배는 커지지 않을까요? 3배 정도.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한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30% 조정을 받았는데 네네. 중장기적으로 사모아가는 관점 네네. 괜찮다고 보시는 네네. 건가요? 그러면 이게 2030년 43조 달성이면 네네. 주가는 좀 앞서서 네. 달성을 하지 않나요? 앞서서 달성을 하긴 하는데 이제 펄을 한 30배 정도 치면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3조면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8,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조 후반대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 30배 정도를 이제 적용을 딱 하면은 100조. 네, 100조 정도 지금의 3배네요. 네, 되니까 지금의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네오님께서 네네. 출연하실 때마다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좀 호재나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들이 있을까요? 호재는 아까 그 비전 음. 그 2030년 비전을 발표했었던 거를 들었을 때 그게 지금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증설을 더 늘린 거니까요. 예, 증설을 더 늘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목표를 더 늘렸다는 건 그만큼 또 수주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3년 2분기 실적 볼 때 포스코 퓨처엠 매출 1조 1930억 원, 영업이익 521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이 1조 9062억 원, 영업이익이 1147억 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기사 보니까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에 띄게 이제 지금까지 한 100조 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염호
거의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한 80%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수급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포스코 퓨처엠에 여러 회사들이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광산 개발에 지금 나서고는 있으나 광산이나 뭐 염호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따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AA 마이너,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이제 돈 투자금을 만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요. 막 그린 펀드 막 이런 것처럼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거든요. 회사채는. 네. 근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보다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주가가 또 그만큼 희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다 못 갚을 경우 주식을 그렇죠. 주겠다. 주식으로 줘야 되니까. 네. 진짜 자신감이네요. 네네네. 자기가 돈을 얼마나 네네. 벌 거에 대한. 그렇죠. 시장은 저렇게 신용등급도 포스코 퓨처엠이 좋군요. 네. 왜냐면 포스코 계열사잖아요. 네. 또 저런 걸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더 시가총액이 높은 게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저런 걸 다 통해서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은 시간이 걸린지언정 어느 정도의 판단은 맞지 않나. 네. 비이성적인 시장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돌아오잖아요. 주가가 뭐 이만큼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지언정 어쨌든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받을 때도 전고점 대비 네네. 조정폭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더 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뭐 일면 이유가 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신용 등급 자체가 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락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또 네오님의 또 다른 탑픽이 네네. 미래 나노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네. 또 한번 소식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퓨처엠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러고 지금 이제 계속 좀 오를만 치면 다시 조정이 오고 오를만 치면 조정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만 원 초반대 다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중견기업이지만 그 미래나노텍의 가장 큰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업계에서는 미래나노텍이 상당히 저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만큼은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소식 좀 업데이트된 게 이제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이제 미래첨단 소재죠. 네, 2차 전지 소재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가 미래첨단 소재인데 윤승환 대표가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극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 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한 80% 이제 내재와 유리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80% 이외에 그럼 20%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래나노텍에서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재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저기 이제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아무래도 수산화 리튬보다는 저렴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거의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들여와서 정제를 하면 거기서도 좀 이제 마진이 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정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양극재 업체 밑에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검토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구체 제가 한 달 전에는 전구체 네. 이제 진출한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때 좀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그때 다 좀 2차 전지 섹터가 네, 조정을 엄청 받는 시기였어요. 참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판단에서는 2만 원대 초반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과 미래나노텍을 좋게 보셨는데 네네. 또 이제 이번에 조정에서 많이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장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혹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다른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다음으로 음극재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네. 음극재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대주전자재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잘 안착시켜주게 만드는 그 나노신소재가 개발한 네. 그 분산재, 대주전자재로랑 나노신소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또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제 판단하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인데, 거기서 이제 뭐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또 혹자는 네네. 23년이 네네.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네네.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네네. 될 거다. 네. 그 리튬의 실적이 네네. 24년부터 반영될 수 있을 거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랑 음극재 얘기했는데 양극재에서는 또 제가 전부터 항상 얘기한 게 단결정 양극재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최초로 4월 달부터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들어가는 그 제품명이 N86이라고 해서 니켈이 이제 86% 들어간 양극재죠.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N86으로. 그래서 N86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분기부터는 N86에 대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니켈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뭐 622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622 쪽이 지금은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86 정도면 하이니켈인가요? 하이니켈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급차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급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가 라인에는 좀 아까 얘기한 이제 622짜리나 뭐 그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니켈이라고 그러죠. 미드니켈 그런 쪽. 네. 그러면 이건 M86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는 네. 그만큼 수주가 들어온 건가요? 수주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합작사가 있잖아요. GM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M86이. 네, 그래서 M86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면은 요게 또 그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단입자 전구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미래나노텍이 얘기한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게 단입자 전구체도 마찬가지로 뭐 이 분쇄 기술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런 분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입자들을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입자들을 세분화하다 보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근데 그 비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리튬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재료가 좋아지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쇄 쪽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분쇄 가공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저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미래나노텍이 큰 상승을 못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래나노텍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마진을 남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요 정도는 보여줘야 시장에서도 야 이게 돈이 된대 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단결정 양극재, 네, 단결정 양극재.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거기서도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갈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이 좀 잘 분쇄를 잘 해서 세분화해서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LFP 배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경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야 이거 한국 배터리 K 배터리의 위기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에는 어쩔 수 없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차등을 둬야 되잖아요. 네. 저가형도 하이니켈을 쓴다면 만약에 뭐 미드니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드니켈보다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물론 이제 LFP 배터리 비중은 많아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고가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성능이 좋고 더 가격이 괜찮은 이제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좀 승부를 보겠다. 우리나라 K 배터리 쪽은 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네네. GM 사장님, 포드 사장님도 되게 네네. 논란이 많은 게 네. 너무 배터리 가격이 높아서 네네. 이 대중화도 좀 힘든 것 네네. 같고 오히려 그냥 그 저렴하게 뭐 네네. 200km, 300km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레이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네.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한 200km 조금 넘더라고요. 네. 이게 한 300km 정도만 됐어도 레이 전기차가 좀 팔릴 것 같긴 한데 200km 초반대로는 팔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라고 해도 전기차가 저가라고 해도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보다는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저가를 사느니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거 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거, 그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상하이에 네네네. 테슬라가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받으신 분들이 이제 리뷰를 네. 올리기도 하고 이미 중국에서 타신 분들 네네네. 리뷰도 올라오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은 폭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일반 모델보다 2천만 원이 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LFP랑 하이니켈 배터리를 섞어가지고 이제 뭐 재료를 섞는다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를 이제 중간중간에 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네, 배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LFP 배터리의 단점을 하이니켈 배터리로 이제 보완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요게 또 시장에서 먹히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하이브리드 쪽 배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이제 또 통합 관리하고 뭐 하고 하려면은
또 그래도 뭐 하이니켄은 하이니켄, LFP는 LFP 이렇게 음, 단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배터리도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큰 얘기를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전기차 수요가 네네. 좀 지지부진해졌다. 네네.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네네네. 살 사람 다 샀다. 뭐 네네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K배터리 약재 아닐까요? 잠깐의 그런 흐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도 그렇고 뭐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을 이제 금지하는 제한하는 이제 단계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지 이게 무슨 가격적인 측면으로 전기차를 산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시장 논리로 따지면 사실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되죠. 네, 전기차 사면 안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과 글로벌적인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이 먼저 이제 진입을 해서 시장을 굉장히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거의 안 쓰여요, 거기서는. 그리고 보조금도 안 주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어. 아니 뭐 레이나 뭐 현대차에서는 LFP 중국 거 들여와서 했는데 보조금 주고 뭐 저기는 우리 주지도 않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중국 스파이네. 네. 하는데 뭐 그게 뭐 좀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만큼의 경제 여력이나 힘이 된다면 큰 소리 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토적으로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 테슬라 주가가 네. 그 어제 크게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에서 이제 저가 경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지금 비야디나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테슬라 판매량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극단의 조치로 저가 이제 경쟁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좀 매개체가 돼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이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래도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잘 팔려요. 네,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이제 뭐랄까나 비야디가 성장세가 워낙 큰 것뿐이지 테슬라는 테슬라대로의 그 스탠스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라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F라고 삼성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가형을 이제 출시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내려온 거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저가형으로 했는데 통했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통했네?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강점은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전기차 저가 경쟁에 들어간 게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를 누구보다도 많이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결국엔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략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약간 휴대폰처럼. 네네네. 그런 구글이 휴대폰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그냥 저가로 뿌려버리잖아요. 임을 안 남기고. 왜냐면 자기네 그 플랫폼을 더 널리 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옛날부터 이제 머스크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 네.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또 생산 시설 넘어가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인도에 이제 기가 팩토리 같은 것도 만들겠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보다. 그러면 더 싸지겠죠. 네, 전기차 자체가 테슬라에서 생산한 전기차 자체가. 그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지금 모습으로는 에너지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에너지. 네, 더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자면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죠. 네. 그 테슬라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네. 뭐 여전히 좀 약간 사기일 네네. 수도 있고 네네. 너무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네네. 주가만 부풀리기 네네.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네. 이런 뷰는 어떠세요?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크가 하는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냥 뭐 몇 년에 딱 우리 완전 자율주행 만들겠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도 네, 그렇고.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아마 계속 딜레이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그쵸.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켓이 쐈다가 이 수직으로 이착륙하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렇게 재활용을 하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도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선도를 하고 있고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예측이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들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맞는 거라도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광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오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테슬라 좋다고 보세요? 좋죠. 네,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모아도 네. 좋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떠세요? 지금 주가 수준이요? 적당한 30% 떨어진 것 같은데.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사 모으시면 좋고 떨어지면 또 사고. 네. 올라가면 좀 기다렸다가 네, 요 정도 수준이 아직은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전에 막 300달러 넘고 막 그럴 때는 좀 과열된 거죠. 네. 사실 그때는 좀 과열된 건데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과열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광기죠. 네. 그러면 테슬라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하고 네. 장을 겨루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보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을 넘길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애플카가 네. 나오면 테슬라를 타시던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번 타신 분들은 다음 네. 차도 테슬라를 타려고 하는 분들의 그 퍼센트가 되게 네네네네. 높더라고요.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차는 브랜드 바꿔 타고 싶은데 네. 애플카가 나오면 그 테슬라의 그런 강성 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한 팬들이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애플의 브랜드를 더 선호하거나 고객 자체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을 사느냐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삼성전자 거를 사느냐 이런 선택적인 부분처럼 애플카를 살 거냐 테슬라 거를 살 거냐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다고 해도 테슬라 슈퍼차저 적용 안 할 거거든요. 걔네들 하는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만의 충전 시스템을 만들 거고 지금 시작해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근데 애플이 지금 계속 도전은 하고 있잖아요. 네,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은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애플만의 뭔가의 특별함을 또 만들어야겠죠. 애플 전기차가 테슬라랑 비슷한데 디자인만 달라. 이러면 좀 승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브랜드 파워는 비슷하다고 보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뭐 전기차 아직 진출한 건 아니니까 브랜드 파워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요.
애플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에는 확실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에서 애플만의 뭔가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미래를 상상할 때 네. 뭔가 나오면 압도할 것이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챗 GPT 같은 것도 네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만든다고 하지만 네네. 그래도 구글하고 뭐 오픈 AI 이 정도 급은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근데 테슬라는 만약에 애플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상상했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등하게 뭐 경쟁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애플이 어떤 무기를 꺼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플도 좀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전기차 남들처럼 만든 것처럼 내놓으면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태계가 만약에 시장에 먹힌다면은 테슬라가 만들지 못하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로 보면 안 된다. 네. 뭐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네네네. 소프트웨어 기업 네. 이렇게도 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AI, 인공지능 좀 여쭤보면은 네네네. 그 진짜 엔비디아가 네네. 또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테슬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분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요거를 이제 공유를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공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유저가 빠져야지 그 다음 차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AMD도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네, 근데 생산하기도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생산을 지금 이원화하려고 TSMC에서 전공정 맡기고 후공정 삼성전자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쿠다 그거 생태계. 네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그 AMD가 지금 비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경쟁자가 지금 없습니다. 아예 AI 없어요. 반도체. 경쟁자가. 네, 없어요. 야, 향후 몇 년 동안 없을 거라고 그래요. 향후 몇 년이요? 네. 그럼 사야겠네요. 지금 거품이 그래서 안 엔비디아가 지금 나요.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뭐 2배 오르고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과열이 되긴 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도 넘어섰으니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시장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더 빨리 확대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HBM 시장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 흐름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항상 얘기할 때마다 재고 수준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HBM 때문에 3분기에 흑자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HBM으로 인해서 3분기에 SK 하이닉스가 적자를 넘어선다면 엄청난 거죠. 이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HBM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한 시장이다. 인공지능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HBM 만드는 장비 업체 중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적정 주가가 얼마야?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HBM 시장을 아무래도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랑 같이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제가 항상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여기 출연해서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투자하실 거면 그냥 엔비디아 사셔라. 그 깔끔하다. 얘는 그냥 숫자로 완전 지금 그렇죠. 찍히는 거니까. 예. 테슬라는 아직 찍히진 않는 거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제 약간 꿈과 희망이 이제 필요한 존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냥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여주거든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자마자 또 오르잖아요. 엄청나죠.
다들 깜짝 놀랐죠. 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 다 적자 보고 지금 음, 하향기 이제 하락세일 때 엔비디아만 거의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 보니까 그 드레킨 밀러라고 네네, 되게 유명한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네네, 그분이 AMD도 갖고 있고 뭐 구글도 갖고 네네. 있고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다 팔았대요.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셨구나. 사셨대요.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그 거의 그냥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그냥 네네. 엔비디아로.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성장이나 미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시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없어서 난리이기 때문에 야, 근데 바닥 대비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저도 이제 과열이 됐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음, 예측할 수 없죠,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엔비디아의 이런 그 네. GPU 네. 이거를 차세대 반도체를 이제 파운드리 그 네네. TSMC에서 맡아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도 다 소화를 못 한다고. 근데 지금 소화를 못 하니까 AMD는 맡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뭐 전공정은 TSMC, 후공정은 삼성전자에 맡겨서 그렇게라도 지금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생산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은 하는데 언제 나올지 사실은 모르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래도 수혜를 있는 거네요. 삼성전자 수혜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 쪽이니까. 할 수 네.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파운드리를. 그러네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는 TSMC를 투자하느니 그냥 맨 앞에 있는 네네. 엔비디아에 그냥 투자하라. 그렇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더 유망하니까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네. 어느덧 6만 원대로 내려와서 네네네.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서 하반기쯤 항상 가야 돼요? 네, 하반기쯤 가야 되지 계속 않을까요? 늦어지는 것 네. 같아. 제가 뭐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재고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HBM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 밀렸잖아요. 네. 뭐 본인들은 우리가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판매량이 비슷비슷하다. 우기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매출에 영향을 끼치면 이제 3분기 때 판명이 나겠죠. 정말 뭐 제가 본 뉴스대로 적자 탈출해서 수익을 낸다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빨리 더 회복이 되겠죠. 주가가 정고점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하죠. 왜냐면 2차 전지랑 다른 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공부하기 전에 반도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는 미리 만들어 놔요. 네,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달라지면 그냥 다 재고가 돼 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재고 처리가 안 되고 이제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재고가 안 나가니까 돈이 안 쌓이잖아요. 그럼 기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고 문제 얘기하실 때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 네. 처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주가 흐름이 상승세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7만 원 네.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재고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 네네. 아닌가. 네. 그리고 재고 뭐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네네. 재고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네네. 주가가 6만 원 선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고를 항상 파악해야 되는데 네네. 하반기에 가야 된다. 4분기에 가야 네. 된다는 거네요. 한 4분기쯤부터 좀 의미 있는 재고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이제 좀 영향을 옮길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HBM 효과가 이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측이 안 돼요. 엔비디아는 사실. 왜냐면 매출이 뭐 다음 분기에도 또 2배가 올라 이러면 뭐 제가 생각하는 예측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올랐는데 네. 그 400 한 70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막 750불인가 800불인가 네. 보고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또 지금의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던 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안을 두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경기 침체니 뭐니 막 경기 사실 안 좋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밥을 먹더라도 왜 이렇게 올랐어? 예. 왜냐면 월급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그렇죠. 많이 오르니까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회사들은 정말 경기 침체를 지나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더 퍼포먼스가 높아질 확률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 주목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때도 네네. 망하는 데가 있으면 네네. 또 살아남아서 더 잘 되는 데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런 거죠. 네, 그 네오님이 또 차량용 반도체 관심이 좀 네네네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 이미지스라는 어, 업체가 있는데 약간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 달 안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스가 원래 그 무차입 경영을 했던 네.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80억 원 상당의 CB를 지금 발행을 했고요. 음, 전환가가 지금 3,044원이에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자금 조달이 됐다라는 건 이 회사를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차입 경영을 벗어나서 80억 원 조달을 했다라는 건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 하려고. 사업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표가 이제 12 발행한다고 발표가 나와서 이미지스가 3,000원 다시 넘었었거든요. 네. 다 2,5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2,500원대 가격에서는 무조건 주워 담아야죠. 어, 왜냐면 12 발행가보다 저렴하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는 지금 무조건 담아야 되는 가격이고 지금 제가 이제 8월 29일 기준으로는 2,620원 이제 종가인데 저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3,000원 밑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 이제 이미지스가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경우, 그러니까 매출에서 또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경우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시총이 400억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용에서 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게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미래에는 차량용 전면 유리도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햅틱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도 뭐 앞으로 뭐 많이 들어간다고요. 3, 4개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강소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비를 발행할 때 제로금리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로 발행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사채인데 얘네는 이제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 저렇게 이자 없이 조달한다는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이미지스가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지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 사업 확장을 확실히 해야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면은요, 자기네가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연구개발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냥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는 자력이 되는 회사죠. 보통 경쟁사들 보면은 거의 다 적자 상태고요. 네, 저런 그 CB나 뭐 전환사채 발행도 굉장히 유중이나 전환사채 발행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상장 이래 첫 지금 CB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그런 시장에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 측면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나중에 좀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교환사채랑 전환사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환사채는 내가 얼마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주돈 아니면 이 돈을 너한테 갚아주돈 할게. 네, 그거고 이제 교환사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맡겼다가 뭐 내가 이거 만약에
주식 더 오르면 너 그 주식 갖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내가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게. 요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환사채는 약간 자사주가 있어야 되는 자사주 기반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전환사채는 이제 미래에 내가 주식수를 늘려서라도 너한테 갚아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전환사채는 주가가 시석되는 단점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성장성을 담보를 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기업에 돈이 없어서 부채를 갚아야 돼서 뭐 유증을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저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네. 우리가 부채 갚는 게 아니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이자로 그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나서는 거고요. 기업이 만약에 안 좋으면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사채인데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죠. 그러면 네오님 지금 만약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네.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40%,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 30%, 이미지스 30%, 요 정도. 네, 요 정도 가는 게 현금은 없어요. 현금이요? 지금 적립식으로? 굳이 뭐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현금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뭐 안 좋아져봤자 박스권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 떨어질 때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뭐 한 방에 투자하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네.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돈이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가격 이제 본인이 생각한 적당한 가격에 주수를 모아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40, 30, 30으로 하고 네. 그걸 또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거니까요. 네. 그럼 네오님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몰빵 투자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 위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상황이 아직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월급을 받으시던 어떤 여유 자금이 생기시던 한 방에 투자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를 계속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증시가 흐름이 저는 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립식 투자가 지금은 좀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